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3년 7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고형석 씨의 본 재판이 어제 시작해 오늘 두 번째 공판을 마쳤습니다. 이 시간 양일간 법정에 참석한 고형석 씨 대책협의회 전 총무 박천규 목사를 통해 공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공판을 마쳤습니다. 오늘 공판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예, 오늘도 어제 그 첫 시간 이어서 특별히 그 고형석 씨 부인 고은숙 씨를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그 사건 당시의 그 정황 또 그 당시에 어떤 현장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사와 변호사들이 이렇게 신문하는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네. 어제와 오늘 증인으로 각각 누가 참석했나요? 3명의 증인이 남았는데 어제는 그 당시 사건 당시에 그 현장에 왔었던 경찰관 2명, 네. 그 다음에 고은숙 씨가 했고요. 오늘 공판에는 고은숙 씨만 아침, 오전, 오후로 다 증인을 섰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검사 측의 그 주장의 골자가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히 검사들이 주장했다기보다고요. 그 사건 당시에 그 현장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어떤 그 의심 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좀 캐묻는다고 할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고요. 특별히 검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것은 911 그 에머전시 전화를 하기 전에 이 고형석 씨가 아들의 그 사체를 이렇게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 그 부분을 상당히 궁금해하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변호인단이 변론을 어떻게 펼쳤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변호인단에서도 신중하게 질문을 했는데 당시 그러면은 첫 번째 이렇게 고은숙 씨가 나와서 먼저 보면서 소리를 질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형석 씨가 나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있다가 옷을 입으러 다시 갔었고 또 내려와서 또 다시 한번 그 에머전시 전화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움직임 정말로 같이 올라가서 옷을 갈아입었는가 또 옷 갈아입을 때에 이제 어떤 그 옷에 그 피가 묻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질문하면서 검사들이 의심을 품으면서 질문했던 부분들을 변호사들은 아주 자세한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질문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네. 참석한 사람들에 따르면 타살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도 대두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서부터 저도 참석하면서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좀 느꼈는데요. 사실은 지금 고형석 씨가 범인인가 아니면 어떤 제3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살해를 하고 이렇게 증거를 없애고 간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했었는데 어저께 그 재판이 시작되면서 검사가 전체적인 사건 개요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고 그래 고형석 씨를 이제 살인 혐의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곧바로 변호사들이 나와서 주장하는 것이 그 아들이 당시에 그 정신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상담도 많이 하러 다녔고 또 어떤 약물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순간적으로 상당한 그 다른 반응을 행동을 보일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는 자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얼마든지 있고요. 특별히 변호사들이 그 학자들의 범죄 심리학자나 또 그 보스턴 스쿨 오브 메디슨 그런 데서 연구된 그런 연구 사실, 특별히 자살 케이스를 아주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폴이 지금 자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걸로 그런 그 브리핑을 어저께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증거들과 이론적인 그 배경, 그다음에 어떤 그 화면을 통해서 그 칼자국 같은 것, 그 자살할 때와 타살할 때의 그 칼이 어떻게 찔리는가 그런 것까지도 자세하게 어저께 설명을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이것은 정말 자살 가능성도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네. 약물 사용에 따른 자살의 가능성, 그 귀추가 또 주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번 공판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쟁점이라는 것은 경찰관들과 검사들은 우리 고영석 씨가 아들을 살해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계속 지금 아주 집요하게 지금 그 자기들이 주장을 펴고 있고요. 우리 변호사님들은 이제 그것이 타살이든지 아니면 자살이라고 이제 하는 그 범인이 아니라는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쟁점인데 네.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증거인 것 같아요. 증거인데 우리 변호사들의 주장으로서는 그 DNA 문제라든지 또 그 핑거프린트라든지 또 그 피지컬 에비던스가 전혀 없다. 그래서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살인 혐의자로 몰 수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설득력 있게 증거와 자료를 잘 준비해서 이렇게 지금 그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우리 고영석 씨가 정말 아들을 살해한 그런 정말 비정의 아버지인지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고 자살 혹은 타살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자살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변호사님들이 자료를 지금 제시하면서 그렇게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배심원의 숫자가 15명이죠. 네, 15명입니다. 이 판결의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배심원 제도에서 특히 이제 그 소배심원 제도 그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12명이 하는데 지금 15명이라서 제가 이 3명이 더 추가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일반적인 그 소배심원 제도에서는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유죄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유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재판이 빨리 마무리된다면 혹 길어진다면 언제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십니까? 소배심원 제도의 재판은 이게 기간을 확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검사 측이든 변호사 측이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자료, 증거 내지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리포트들을 다 했을 때, 그랬을 때에 이제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할 때에 최종적인 그 판결을 배심원들한테 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들의 자료뿐 아니고 또 이렇게 재판을 하는 도중에 어떤 그 증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또 그 증인을 불러야 되는데 그 증인이 또 올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게 또 날짜가 또 연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2주 정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2주 만에 딱 끝날 수 있다 없다는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죠. 네. 예. 그렇다면 한 달, 두 달 초과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아니요, 그렇게 오래 가진 않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배심원들의 또 그 삶이 있고 또 정부에서 그분들의 그 어떤 그 경제적인 문제도 이렇게 또 페이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주 정도를 생각했다면 뭐 길어지면 한 1주 정도 해서 한 3주 정도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고영석 씨가 법정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현재 그 상태가 어때 보입니까? 예전에 그 예심 때는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신을 가다듬고 이렇게 참 인내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었는데 어제까지도 사실은 시작 때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재판이 진행되면서 특별히 그때의 사건 처음 있었던 그 일들을 자꾸 물어봐야 되고 특히 그 사진 아주 피가 범벅된 이런 사진들 자꾸 봐야 되고 또 아내가 우리 고은숙 씨가
증인 쓰면서 그 정신없던 그때를 자꾸 물어보면서 양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영석 씨도 참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개를 숙이고 참 이렇게 침통한 비통한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 거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 네. 고영석 씨와 가족 모두에게 매우 힘든 시간이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공판이 계속될 텐데요. 어떤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까? 이 재판은 매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요. 뭐 어떻게 지금 진행된다는 그런 것들은 우리 그 법조인들만 이렇게 자기들이 협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그건 아무에게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증인들을 필요한 증인들을 그날 그 검사 측이나 변호사 측에서 선택을 해서 그 증인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필하고자 하는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하고요. 또 그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때에 준비한 자료들을 이제 비디오나 프로젝터를 통해서 보고 배심원들한테 나름대로 이제 그 자신들의 주장을 하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이제 증인들이 어떻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증인해 주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고 누구한테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가 아니고 이것은 참 누가 봐도 공정하고 사실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재판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이틀 전에 배심원을 선정했고 그리고 어제부터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네. 한인들의 참석은 어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본 재판이 되면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관심은 사실 많이 갖고 있는데 참여 부분에서는 뭐 예심 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고요.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좀 우리가 참여해서 가족들 위로하고 또 이런 일들을 관심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는 좀 더 많은 우리 한인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박 목사께서는 고영석 씨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그 외국에서 선교 활동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민 사회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시카고에 온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요. 다만 제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의 만났을 때에 어떤 선입견이나 자기 자신의 판단 이런 것보다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리고 이민 사회 속에서 특별히 그 자녀 문제들,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의 마음인데 때로는 자녀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자녀들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가족의 그 활동이 달라지고 가족의 그 할모니가 달라지는데 이 사건 역시 그 가정 내에서 그 자녀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문제,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지만 특별히 그 마약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런 가정이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또 여러 가정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보면서 남의 일이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고 동참하고 이래서 좀 좋은 우리 한인 사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풍토가 차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한인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영석 씨 재판에 대해서 고영석 대책협의회 전 총무 박천규 목사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매거진 돌아오겠습니다.